오늘 1강의 노동법 총론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노예 또 노예적 관계 또는 예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의 지위를 사용자하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노동법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정의의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든 노동자든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민법 원리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일단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자율적 관계, 계약 자유 원칙에서 자율적 관계로 방임을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사용자의 권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예속돼 버리는 노예적 지위에 해당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규율한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노동법에서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노동관계와 관계련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종속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칠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 봉금, 기타 명칭에 불과하고 뭔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 받는 관계에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에서 노동과의 종족성을 결국은 지휘와 명령을 받다 보니까 1대1 관계, 밸런스가 맞는 관계가 되질 아니하고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를 진짜 실질적 대등 관계, 시험 문제 푸실 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참고편에 노동과의 종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독립노동과 종속노동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독립은 말 그대로 내가 노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독립은 노무공급자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유가 더 인정되는 파트고 종속노동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종속노동은 결국 이 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기준선을 정해주는 목적하에서 우리 헌법에도 노동관계의 권리 의무를 갖다가 이렇게 32조에서 명시해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법 상승에서도 근로자의 실질적 대등관계 실현을 위한 노동법 구현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종속노동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지문에 등장하겠지만은 지문에서도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 대등 관계의 실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참고사항에서 노동 적성성 본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특징은 이제 시험 문제 사시나 노무사 시험이라든가 일반 고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노동법 파트에서 노동관계를 우리가 규율할 때 봤을 때 노동에는 근로 권리라고 근로의 권리 의무를 우리가 헌법상으로 논하고 있는데 이 근로라는 부분에 갔을 때 이 근로가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사회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 이게 기본권이죠. 이런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이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의 기준을 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단체협약이라는 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기준을 정해주는데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것은 국가로부터의
어떤 억압이라든가 통제라든가 그걸 갖다 받지 않는 거예요. 국가로부터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자유권적 기본이고, 사회권적 기본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노동법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양쪽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에 대한 법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민법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수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언급되기 시작하죠. 시민법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 원칙이죠. 자기 책임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시민법 원리로서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소유권은 타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가 뭐 없어졌다, 이건 아닌데, 공공복리라든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일반 원칙에서 제한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어떤 경우에 있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도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소유권도 상대적으로 권리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노동법에서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 상대 원칙으로 넘어갔다는 부분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계약 자유 원칙과 3대 원칙 중 계약 자유하고 그다음에 과실 책임 이 두 가지, 여기 하나의 소유권 절대도 있죠. 소유권 절대는 뭐 전혀 우리 노동법과 관계없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일단 논외라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는 얘기죠. 계약 자유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변하고, 계약 공정으로 변하고, 과실 책임은 과실 책임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관계가 해야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시민법 3대 원리가 없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시민법 3대 원리는 그대로 그 의의와 뜻이 존중이 되는데 수정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이다, 노동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특징 중에서는 어차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고 사용자는 근로를 받는 거잖아요. 근로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종속 근로관계가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대등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종속 근로관계를 조절해주는 역할, 이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노사 대등의 실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민법의 한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 9페이지에 보면은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한 시민법의 이념. 그러니까 시민법에서는 예전에 봉건주의 사회라든가 중세시대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영주라든가 봉건주들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절대적 우월권을 가졌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라든가 서민들은 사적 소유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하고 가지지 않는 자, 좀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관계가 불평등에 있다는 얘기죠. 이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마르 헌법 같은 1919년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지위를 격상을 시켜줍니다. 격상을 시켰다는 얘기는 사용자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근로자의 지위를 올려주는 거죠. 이 평등 관계, 계약도 사용자도 이르관계, 그리고 근로자도 이르관계로 딱 시스템상으로는 이렇게 1대1 관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1대1 관계를 만들어 줬으니까 양자의 합의에서 계약을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꿨죠. 그러나 이런 시민법의 위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버리냐면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든가, 사실상 경제적 지위의 예속관계에 있다든가, 또는 조직상에서 예속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더 언밸런스한, 또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해 버린다는 얘기죠. 계약의 형식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1대1 관계로 계약을 맺기는 해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를 만들어줬지만 그대로 놔두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겨버리더란 얘기죠. 그래서 시민법 한계라는 게 그 말이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여 국가 불간섭을 용인한 결과 국가가 간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고용계약의 불평등을 야기했고 노사관계의 실질적 불평등을 방조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에서 노동법이 한 번 더 출현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국가 불간섭주의에서 국가 간섭주의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있는 단체협약, 지역규칙, 근로계약 이런 것들은 효력이 없거나 무효가 된다든가 또는 처벌을 받는다든가 벌칙을 받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불간섭주의에서 국가 간섭주의로 전환되는 계기가 시민법의 수정 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1대1 관계만 형성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이 낳은 문제라고 그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법 특수소양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이 노동법 관계는 주로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사법령이 존재를 해요. 그러나 그 사법 영역에 국가 간섭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법 영역도 존재를 하죠. 대표적인 공법 영역에 보이다면은 노동위원회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구제 명령을 내린다든가 해서 공법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법이 교차가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 추상적 개념을 논하는 게 아니고 구체성을 논하고 다양한 인간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인간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노동입법에 있어서는 노동입법을 끝나면 최대한을 정할 것이냐 최소한을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을 정하기에는 뭐 이상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최소한을 정한 것이 노동법이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저하시킨다든가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은 법규에 위반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노동법을 지위상으로 봤을 때 뭐 시민법 상대를 보정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다만 기본 원리를 수정했을 뿐이고 사회보장법이란 건 뭐예요? 사회보장법의 대표적인 경우에 고용보험법이라든가 일반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험 관련 법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계약관계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관계를 맺기로 했던 점이 좀 큰 차이가 있고 경제법과 노동법은 경제법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 규율 관계를 경제법이라고 한다면은 노동법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론 파트에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주로 이제 헌법 관계와 관련돼서 근로 상권의 지위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기본적 개념만 아시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왕년에 기출문제 개념을 보게 되면은 노동법 체계상에서 개별적 규율,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을 구분하는 법 체계상의 문제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 단체라는 집단적 단체도 있을 수 있으나 양자가 1대1의 개념, 그래서 개별적 관계 규율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파견근로자보험법, 사람안전보건법, 뭐 이런 거 산업법, 국가공무원 다 집단 대 집단의 관계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있어서는 근로상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 뭐 단체 행정권, 이런 영역에 나타나는 부분은 어때요? 집단 대 집단의 관계거든요.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든가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해서 노소관계를 단체와 사용자 또는 단체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단체 개념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 여러분 과목으로 되어 있는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법이란 얘기죠.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개별적 관료기능법의 대표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기출됐던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건 출제가 잘 됩니다.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드리게 될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든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구분하는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항수에 비하면은 아마 총 부분이 총론 부분 안 낼 수는 없어요. 문제 전체 그 비중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에는 문제를 한 40문제 이상 뽑는다면 모를까. 그렇게 100%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형성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 결과적으로 산업평안에 이바지한다 하는 그런 법률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법이 있는가 봤더니만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법이고 고용 관련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우리 고용보호법 있죠. 예. 그래서 고령자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도 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11페이지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분을 좀 만들어 놨는데 표만 좀 참조하시고 우리가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용하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정독을 해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러죠. 눈빛이 종이를 뚫어버린다는 듯이 그 부분에 형광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볼펜 필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휙 지나가는 부분과 머물러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뉘어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해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단 노사관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해서는 근로상권 부분에서 노동조합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섭이 100% 간섭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한적 간섭 또는 제한 예외적 개입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평등한 부분에 발견이 되게 되면은 직접 개입에 들어옵니다.